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가는데 동시에 코스피는 5,000을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 5,000 시나리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적인 상황 같기도 한데요. 불안과 성장이 같이 간다니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 분석, 시장 데이터, 정책 자료들 쭉 훑어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국면에서 당신이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핵심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 상반된 힘이 막 부딪히는 시장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이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 예를 들면 AI나 반도체 같은 거요. 여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죠. 아주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균형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금 5,000달러를 부르는 그 불안감의 실체는 뭐고 또 코스피 5,000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은 뭘까요? 네,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부터 저희 분석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금값 폭등의 배경, 코스피 초강세장의 조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한 금 5,000달러 시나리오, 이거부터 파헤쳐보죠. 최근에도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넘나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심상치 않았죠. 도대체 뭐가 금값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심지어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역시나 극심한 지정학적 리스크랑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아, 역시 그건가요? 네, 자료들 보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같은 거, 아니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전쟁 또 할까 봐 걱정하는 거, 또 유럽 쪽 보면 프랑스 정치 불안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이런 불안감이 꺼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금인 거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요즘 들어 특별히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리스크 자체가 새롭다기보다는 그 강도나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게 중요해요. 아, 강도와 예측 불가능성.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워낙 예측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고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 정치가 불안하면 이게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안감이에요. 통화 가치 하락이요? 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 네, 작년에는 주로 중국이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샀다면 올해는 좀 흥미로운 게 미국이나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금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ETF라면 개인들도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뿐 아니라 개인들까지? 맞습니다. 개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상황을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는 낮은데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 자산, 특히 금으로 가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금리 정책이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죠. 아, 그렇죠. 금은 이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하고 그러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그러자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지고 그 대안으로 금이 부상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도 금값을 올리는데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달러 대신 금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차트드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가까이 가거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고요. 5,000달러? 골드만삭스는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자산의 딱 1%만 금으로 옮겨도 5,0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놓기도 했어요. 와, 1%만 옮겨도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관점이죠.
근데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금값 상승 요인으로 AI 발전 얘기를 하는 분석도 있던데요. 전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기술 발전이 왜 금값을 올린다는 거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또 AI 기술을 가진 자본가랑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에 부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죠. 일부 분석가들은 바로 이 AI발 경제적 불안감이 금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불안감이 커지니까. 네, 노동을 통해서 돈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실물 가치를 지닌 금에 대한 선호를 높인다는 거죠. 와, 기술 발전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워서 안전자산 수요를 부추긴다니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같이 오르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아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훌쩍 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금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변동성이 훨씬 크고 아직은 국가나 제도권이 공인한 안전자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데서는 연말까지 한 3,700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아, 조정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리고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너무 많이 사면 시장 유동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에 너무 쏠리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불안 심리가 어떻게 금값을 5,000달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지 그 배경이 좀 그려지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에는 이 성장 엔진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힘이 코스피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가요? 코스피 5천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은 단연 기술주,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중심의 초랠리입니다. 역시 반도체군요. 네. 자료들을 동합해보면 전문가들은 단순히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SSD 같은 저장장치 수요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업황이 아주 강력하게 개선될 거다. 여기에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HBM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SSD 수요까지 살아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HBM이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걸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추론.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고성능 SSD가 꼭 필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GPU에서 시작된 AI 열풍이 HBM을 거쳐서 이제는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늘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관련 기업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게 그 증거고요. 그렇군요. 학습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저장에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랑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 4년간 장기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4년 랠리요. 와.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랠리, 4년 랠리,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죠. 데이터 센터랑 개인용 AI 기기, 이 두 개의 거대한 수요처가 동시에 터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망이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나 자율주행 기술 발전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고요. 기술적인 성장 동력 말고 다른 요인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와 정책 지원이죠. 네, 정부 정책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한 점이 여러 자료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네. 특히 자본시장 신뢰를 갉아먹는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이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아, 불공정 거래 근절? 네,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시킨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단호한 발언도 있었고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기능을 합친 합동대응단을 만들고 부당이득에 2배 이상 과징금 물리고 관련자 임원 선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이 정말 반갑죠. 기업들 자체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핵심입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네, 상법을 바꿔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명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또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거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전체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코스피가 4,5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는군요. 와, 배당 정책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대단하네요.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뉴욕 월가 방문해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 투자해달라, 규제 합리화하겠다 약속한 그 코리아 세일즈 행보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이라든지 주식 팔면 다음 날 바로 대금 받는 T+1 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같은 거. 이런 노력들이 다 중요하죠. 이게 잘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해소된다면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부동산 리츠, 조선, 방산, 원자력 이걸 줄여서 전부 조방원이라고도 하던데 전부 조방원. 재밌네요. 네, 이런 섹터들의 구조적인 성장성도 코스피 상승의 잠재적인 동력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수요랑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방산은 K방산 수출 호조, 원자력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경쟁력 같은 게 주목받고 있죠. 듣고 보니 성장 동력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금 5천이라는 불안과 코스피 5천이라는 성장 기대가 공존하는 정말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면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독특한 상황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골든 크로스 5천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균형과 선별이 이 역설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알려주시죠. 첫째, 성장 동력에 집중하되 철저히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옥석 가르기. 네, AI,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유지해야겠죠. 하지만 무작정 남들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해요. 주도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들과 관련된 핵심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압축하라.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사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로켓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로켓 이론이요? 네. 로켓이 더 멀리 날아가려면 발사 과정에서 무게를 좀 덜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좀 확보했다가 다시 투자하는 전략이죠. 일부 이익 실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큰 추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까 4년 랠리 가능성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팔아야 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믿고 좀 따라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너무 빨리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긴 호흡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투자 범위를 좀 넓게 봐야 해요. HBM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또 테슬라가 집중하는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 분야요. 네,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변압기나 신재생 에너지, ESS 같은 것들이죠. 나아가서는 데이터 증가에 따른 사이버 보안 분야까지 기회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K 콘텐츠 인기가 K-뷰티나 K-푸드 같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고려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고요. 네, 성장주 투자는 알겠습니다. 그럼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 즉 안전자산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금 같은 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데요.
안전자산 편입과 자산 배분입니다. 금 5,00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금에 배분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15% 수준을 제한하고요. 홍춘옥 박사 같은 분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에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는 이른바 투자 4분본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투자 4분법, 4분의 1씩이요? 네. 이렇게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을 섞으면 시장 변동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금 말고 다른 안전자산은 없을까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아주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달러. 네. 원화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달러는 정말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죠.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달러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유리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달러의 중요성. 세 번째는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현재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부 금융주나 지주사들이 거론됩니다. 정책 방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미리 좀 선별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네,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 장기적인 관점과 꾸준한 위험 관리입니다. 장기적 관점과 위험 관리. 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IRP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복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절세 계좌 활용. 좋죠. 네, 홍춘욱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ISA 계좌에 아까 말한 그 사분법으로 투자했다면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 거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15년에 12억 원? 대단하네요. 물론 위험 요인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될 가능성도 있고 미중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있고요. 네, 그렇죠. 정부 정책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성장이나 높은 가계부채, 인구 감소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입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조정,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 5000이라는 이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미래 전망 앞에서 우리는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주 중심의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동시에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활용해서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유연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양한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AI 도입 때문에 직원을 해고했다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이런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과거처럼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에만 의존해서 자산을 불리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꾸준한 현금 흐름, 예를 들면 배당이나 이자 같은 거요. 이걸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금융자산, 특히 우량 주식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의 중요성. 네. 홍춘옥 박사가 지적했듯이 한국 상위 부자들의 자산 대부분이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